안녕하세요. 아우토크립트의 전략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저희 전략사업본부라는 조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부에서는 프로젝트의 그런 PM 역할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략사업본부 내에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보안 인프라 관련해서 PNC PK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인 인증서와 KMS 기술 전기차 보안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자동차 보안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돼서 충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세미나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우토크립트에 입사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인증서라든가 KMS 활용하는 케이스들을 주로 다루고 했었는데, 아우토크립트에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오토모티브에서도 그런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인증서라든가 PKI, 그런 KMS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인 인증서랑 KMS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암호 기술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선행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관련된 사전 지식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증서들을 오토모티브에서 활용하는 사례들, 그리고 K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KMS도 마찬가지로 오토모티브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읽기 어려운 값으로 변환해서 제3자가 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복화의 정의를 보면은, 암호화는 원본 데이터, 저희가 평문 또는 플레인 텍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들을 암호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이거를 암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화는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복화라고 합니다. 암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암호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모든 암호화에 대해서 암호키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사용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방향 암호라고 하는 암호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키가 있어야지만 암호문을 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호 기술들을 이용하면은 네 가지의 그런 보안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보안적인 기능, 첫 번째로 기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혹은 객체는 이거를 확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결성은 어떤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변조, 삽입, 변경, 삭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은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정당한 그런 인가된 사용자인지, 접근하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행위를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낸 사람이 그거를 내가 보낸 적 없다, 난 이런 메시지를 작성한 적 없다, 발뺌하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 암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는 말 그대로 암호화, 암호화 복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것을 대칭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국산 알고리즘으로는 이러한 시드라던가 아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산에는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데스라던가 AS,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칭키 암호는 내부 구조가 간단한 치환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신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전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자열의 순서를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치환과 전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할 때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대칭키 암호의 단점은
이 사전에 이 비밀키라는 것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키를 공유하기 위해서 교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키를 보관해서 이거 키를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수신자 간에 동일한 키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사람이랑 내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각각의 그 10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른 비밀키들을 사전에 이제 교환해서 공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대칭 키 암호인데요. 비대칭 키는 말 그대로 암호화하는 키랑 복호하는 키가 서로 다른 키, 즉 비대칭이 된다는 의미에서 비대칭 키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대칭 키 암호는 이제 다른 말로 공개 키 암호라고도 이제 많이들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에 사용되는 키랑 복호화 키가 다른데 이 암호화를 위해서는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라고 하는 키쌍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키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공개 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키, 즉 누구나에게 이제 공개되는 키를 의미를 하고요. 개인 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자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키를 이제 개인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쌍은 이렇게 비대칭이 돼서 만약에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고 하면은 이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가능하고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공개 키를 이용해서만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키 암호는 이제 두 가지의 보안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암호화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 서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암호화를 위해서 이 비대칭 키 암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자 앨리스랑 이제 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통신을 하는데 앨리스가 밥한테 뭔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밥은 그 전달받은 그 암호문을 이제 자신의 개인 키, 밥의 개인 키로 복화를 해서 메시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의 공개 키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 키이기 때문에 앨리스는 이 밥의 공개 키를 쉽게 얻어서 이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개인 키는 밥만이 알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밥만이 이 암호문을 복구화해가지고 원래 메시지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칭 알고리즘으로는 RSA, 엘가만, ECC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비대칭 키 암호화의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일단은 여러 송신자가 하나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많아지더라도 키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암복화의 대칭키와 달리 이제 수학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화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칭키 암호화의 기능은 이제 전자서명의 기능인데요. 아까 앞에서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는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화를 했는데요. 전자서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자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서명하는 행위라고 하고요. 수신자는 통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서명을 복화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비대칭 키 암호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전자서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DSA, RSA 시그니처, ECDSA, EDDSA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시 함수라고 하는 이제 암호 기술이 있는데요.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에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암호화는 되지만 복화는 불가능한 단방향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입력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알 수 없는 형태의 암호문을 얻게 되고 앞에서는 복화 과정을 통해서 원래 메시지로 돌릴 수 있었지만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값은 이 원래 1, 2, 3이라고 하는 값으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입력값 중에서 한 글자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에서 1, 2, 3, 4, 5, 6 대신 7이라고 하는 한 글자만 변경이 됐는데도 전혀 다른 암호문의 형태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항상 메시지의 길이가 1, 2, 3이든 뭐 1, 2, 3, 4, 5, 6이든 1, 2, 3, 4, 5, 6, 7, 8, 90이든 항상 동일한 길이의 결과값으로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이 해시값은 주로 메시지가 변경이 되었는지 변조 여부를 판별하고 그걸 이제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제 전자서명에서도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로는 MD5라던가 뭐 SHA-1, SHA-1, SHA-256, 384 뭐 이거는 출력되는 길이의 그 비트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라고 하는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해시 함수는 이제 메시지의 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해시 키값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메시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행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은 제공하지만 그 메시지를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인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하는 이제 맥인데요. 이 맥은 대신 이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 값을 이용해서 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맥 값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메시지와 맥 값을 이제 같이 이제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수신자는 이 전달받은 맥 값이랑 이 사전에 이제 공유된 비밀 값으로 그 맥 값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전달받은 맥 값과 비교해서 이게 일치하다고 하면은 인증이 성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불일치하다 그러면 인증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암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맥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CBC 맥, 뭐 G 맥, H 맥, O 맥, C 맥 뭐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비대칭 암호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자서명을 할 때 이제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바로 암호화해가지고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제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전자서명을 생성합니다. 뭐 이렇게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비대칭의 아까 단점이 뭐 좀 연산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러한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 엄청나게 뭐 좀 큰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속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고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은 무결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함수를 이용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서 암호화한 것을 전자서명 값으로 생성하고 이거를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게 되면은 수신자는 이 전자서명을 복구화하고 그다음에 이 복구할 때는 송신자의 공개키 값으로 복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복구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랑 실제로 이제 원본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 이렇게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같은 일치한 값이 나온다 하면은 이 전자 서명의 검증이 성공하게 되고요. 이게 불일치하다 하면은 서명 검증이 실패하게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암호 기술인데요. 마지막 암호 기술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안전한 보안 통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암호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대칭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를 수신자의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이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기술을 전자봉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메시지는 비밀키, 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빠르게 암호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고요. 대칭키의 그 키 분배, 전달하는, 교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밀키, 암호화된 비밀키를 전자봉투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자서명, 통신자, 이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통신자의 공개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 비밀키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수신자 측에서는 이 암호화한 메시지를 복구화해서 메시지와 전자서명, 통신자 개인키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구화에 사용되는 비밀키는 이 전자봉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봉투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 수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복구화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하고 여기에 이제 복구화된 메시지에 있는 통신자의 개인키로 서명을 검증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전자서명과 전자봉투를 결합하게 되면은 그런 메시지의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암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드린 암호 기술, 보안 기술들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보안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인증서의 등장 배경, 인증서라고 하는 거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제 장표인데요. 이 공개키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밥에 공개키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요청을 받은 밥은 공개키를 전달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어태커,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가로채서 이거를 밥의 공개키를 앨리스한테는 자신의 공개키를 전달하면서 이게 밥의 공개키인 것처럼 이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의 공개키는 가로채서 보관을 하게 되고 앨리스에게는 자신의 공개키를 밥의 공개키인 것처럼 속여서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공격이 공개키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앨리스는 수신한 키를 이 어태커의 공개키인데 밥의 공개키로 인지를 하게 되고 이게 밥의 공개키인 줄 알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실제로는 이 어태커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태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이제 중간에서 공격자가 가로채서 그 메시지를 이제 자신의 개인키, 어태커의 공개키로 암호화됐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획득하게 되고 이 메시지를 여기서 7월 20일 11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메시지를 7월 30일 11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을 한 다음에는 이제 밥의 공개키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가로채서 보관했던 밥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밥에 전달하게 되면은 밥은 이 메시지 자체를 앨리스가 보낸 것처럼 믿게 되고 이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라는 거를 받았을 때 진짜 밥의 공개키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등장한 것이 오늘의 주제인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공개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문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증서에는 공개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게 누구의 공개키인지 소유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 공개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 공개키의 용도는 전자서명인지 암호화인지 이런 용도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인증서 형식이 이제 X.509라고 하는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증서 형식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X.509의 인증서 형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의 버전 X.509 현재 이제 최신 버전은
이제 버전 3 버전이 최신 버전이어서 주로 이제 3 버전을 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버전 뭐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증서를 이제 그 발급하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서명 알고리즘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이 인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가 내가 발급한 것이 맞다, 인증기관이 공증해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ssuer identity, 즉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의 정보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포함이 되고, 이제 인증서 소유자의 그 실제 신원 정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이 인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증서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증서 공개키 알고리즘, 공개키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상이 생성되고 어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익스텐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뭐 CRL이라던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CSP 이런 것들을 위치라던가 인증서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실제 이거는 오토모티브에서 사용되는 인증서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하실 때 이제 TLS라고 하는 보안통신, SSL 보안통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인증서가 활용이 돼요. 근데 똑같이 이 X.509 인증서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의 버전, 일련 번호, 서명 알고리즘, 발급자, 유효기간, 주체, 이 인증서의 소유자의 공개키 알고리즘과 공개키 들어가 있고 이 인증서를 발급한 발급자의 서명값이랑 서명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서명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이 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인증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전자문서고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형태로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서와 이제 공개키 암호화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암호화 및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퍼블릭 키 스트럭처라고 해서 PKI라고 합니다. 아마 PKI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PKI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CA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상단에 루트 CA라는 게 있는데 이 루트 CA 같은 경우는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루트 CA 자체의 인증서를 발행하고 하위에 있는 CA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A라고 하는 등록기관은 이제 그 사용자의 인증서 신청 시 인증기관을 대신해가지고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대행해주는 어떤 기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제 지금 공동인증서라고 바뀐 예전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그런 PKI 환경에서는 루트 CA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키사에서 여러 가지 CA 뭐 용도에 따라서 은행용으로 사용되는 인증서는 뭐 금융결제원, 뭐 증권력은 코스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CA들을 두고 각각 CA들의 인증서를 발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뭐 은행용 인증서라고 한다면은 금융결제원이 CA가 되고 이 RA는 저희가 이용하는 은행이 RA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신원 증명을 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이용했었는데 최근에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반드시 RA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 방문해서 이제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VA라고 하는 거는 검증 기관을 의미합니다.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이제 V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서는 공개키 소유자의 정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개키와 소유자의 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C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인증서가 뭐 재발급되었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폐기한 경우에 더 이상 사용되면 안 되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트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인증서들의 목록을 CR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증서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CA에서 그 CA의 인증서들을 이제 발급을 하고, CA들이 마지막 그 사용자 엔드 엔티티의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이러한 경로로 이제 이거를 인증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체인 구조로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인증서를 이제 검증을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검증, 가장 기본적으로 인증서에 아까 보였던 뭐 유효 기간이라던가 뭐 빠진 항목들이 없는지, 뭐 용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증서를 발급한 발급자의 서명을 검증하는 그런 기본 검증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증서가 폐지된 인증서가 아닌지, 유효한 인증서가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검증이 상태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 검증을 하는 방법은 CRL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OCS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RL을 이용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폐기 목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인증서가 그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인증서 폐기 목록이 쌓이다 보면은 너무 용량이 커서 다운로드하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델타 CR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인증서 CRL 발생 이후에 폐지된 인증서만 모아서 부분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CRL을 의미하고요. ARL 같은 경우는 이 CRL 같은 경우는 엔드 엔티티에 대한 인증서 폐기 목록을 얘기하고, ARL은 이 CA들의 인증서들도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록들을 관리하는 것을 ARL, Authority Revocation L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OCSP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서티피케이트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CRL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용량이 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좀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VA라고 하는 그 검증 기관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VA라고 하는 기관에서 OCS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인증서의 상태가 굿, 유효한 인증서인지, 리보크 폐지된 인증서인지, 혹은 상태를 알 수 없는 인증서인지,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으로 간단하게 인증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증서의 엔드 엔티티부터 발급한 CA의 인증서를 발급한 루트 CA 인증서 순으로 각각의 이러한 기본 검증과 상태 검증을 역으로 올라가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인증서랑 PKI 관련돼서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좀 정보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하나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CA 같은 경우는 이제 CA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요. 사용자가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면은 먼저 키상, 비대칭키상을 생성한 이후에 공개 키를 CA에다가 전달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되고, 이 CA는 이 요청을 한 그 가입자의 신원 A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면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가입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급받은 인증서, 유효한 인증서들과 그런 폐기 목록들은 이제 VA라고 하는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디렉토리 서버에 전달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은 누군가 암호화, 뭐 서명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전달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이 인증서를 VA라고 하는 검증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검증한 이후에 올바른 인증서이다. 검증이 되면은 그 이후에 둘 사이에 인증서를 활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인증서가 오토모티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큐어 액세스라고 하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큐어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서 차량 이슈에 접근하는 사용자 혹은 뭐 이제 진단 도구를 의미하겠죠. 진단 도구를 식별하는 방법을 이제 시큐어 액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호에서 사용되는 챌린지 리스폰스라고 하는 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요. 제조사가 CA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달하게 되면은 제조사는 이슈를 생산할 때 CA의 인증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슈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혹은 이제 진단 도구는 사용자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접근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증 요청, 사용자의 인증서를 전달하면서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이슈에서는 이 전달받은 사용자의 인증서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앞에서 발급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었던 CA 인증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인증서는 CA라고 하는 그 인증기관에 의해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 인증기관의 디지털 서명, 전자서명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CA 인증서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인증서가 검증이 완료되면은 이 챌린지 리스폰스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난수값을 전달하게 되고 그 난수값을 전자서명을 해주세요. 진단 도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진단 도구에서는 이 난수를 이 사용자의 개인 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해서 이거를 다시 이 ECU 쪽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 ECU는 이 전달받은 전자서명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자임을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결과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이 실제 시큐어 액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완료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큐어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제조사의 유효한 소프트웨어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이제 보안 기술인데요. 이제 제조사나 OEM 쪽에서 OT를 통한 보안 업데이트를 할 때 시큐어 플래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랑 비슷한데요. 제조사가 CA에다가 공개키를 전달해서 그거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고 그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어기에다가 이제 생산 제조 단계에서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개키가 내장된 상태에서 차량에 이제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추후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아까 발급한 인증서에 쌍이 되는 개인키로 이제 업데이트할 소프트웨어를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된 소프트웨어를 차량 쪽에 전달하게 되면은 차량 쪽에서는 내장하고 있던 공개키, 인증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명된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하게 되고 검증이 성공할 때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과정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이제 시큐어 플래시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시큐어 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검사해서 사전에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부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이슈에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주입을 하게 되고요. 이 주입한 공개 키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시동이 돼서 동작을 시작할 때 이제 부트 롬에서 이제 이 앞에 그 부트로더, 커널 모듈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공개 키랑 대칭이 되는 개인 키로 사전에 이제 서명이 돼서 함께 배포가 돼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이미지를 이제 부트롬에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동작을 시킬 때 내장되었던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이용해서 각각 첨부된 서명들을 검증하고 부트로더를 실행하고 부트로더에서는 커널의 이미지를 서명하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그 다음에 커널에서는 커널 모듈의 서명을 검증하고 로드해서 실행하는 이러한 순서로 안전하게 그 인가받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만 부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시큐어 부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차량 내부에서 주로 이제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VTX 환경, 그러니까 차량과 다른 이제 뭐 다른 차량이라던가 다른 뭐 도로 인프라라던가
혹은 이제 보행자 V2P, V2V, V2I 이런 V2X 환경에서도 각각의 이 객체들의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앞에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인증서를 이용한 보안 통신, 암호화, 전자서명들을 활용해서 인증서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다른 차량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메시지와 메시지에 대한 서명, 인증서 이러한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전달받은 차량은 그 메시지에 대한 서명 값을 이제 공개키 값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 검증이 되면은 올바른 메시지로 이제 확인하고 아니면은 뭐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율주행 CITS 이런 환경에서도 인증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 사례인데 V2X 말고 V2G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도 이 각각의 전기차와 충전기 사이에 서로 암호화된 통신 인증들을 하기 위해서 차지 포인트 인증서라던가 그다음에 이 PN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컨트랙트 인증서 그다음에 뭐 차량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비전 인증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이런 어쨌든 충전 인프라 보안에서도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인증서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TLS 요거는 이제 그 사전에 그러니까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이제 TLS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 TLS 통신을 적용해낸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증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KM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KMS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렇게 키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키의 생성부터 변경, 저장, 그다음 사용, 삭제 이러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KM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하고 저장, 그다음에 뭐 키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백업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사이클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KMS에 이제 연결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키를 분배를 하고 키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KM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KMS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암호화가 아무리 잘 적용되었더라도 키가 관리되지 않는 암호화는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KMS를 이용해서 소스의 키를 관리한다던가 파일이나 DB의 키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직원 혹은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외부 공격자에 의한 그런 유출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KMS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암호 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을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제어 권한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둬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를 사용한 뭐 기록, 그 다음에 접속 기록, 뭐 만료 기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사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KMS의 보안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보안 모듈을 추가적으로 부착해가지고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기본 옵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보안 모듈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 QRNG라고 하는 거는 이제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그 양자 물리학의 무적이한 특성을 이용한 그런 소스를 생성해서 이제 보안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난수를 제공하는 거를 QRN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난수를 사용을 해야지 무작위성이 높아진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HSM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좀 보안성이 강화된 암호화 키 생성,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KMS가 키를 관리하고 뭐 저장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완전하게 정말 안전하다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키를 관리해서 유출하지 않도록 HSM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S의 활용 사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인증서 활용 사례에서 실제 이제 KMS라고 하는 시스템이 같이 연계돼서 활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큐어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 제조 단계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이제 설치를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용자가 KMS를 통해서 키상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생성한 키상 중에 공개 키 값을 받아와서 그 공개 키 값을 가지고 인증서 발급을 위한 그 CSR이라고 하는 Certificate Signing Reques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KI CA에다가 인증서 발급을 요청해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받아오면은 그 발급받은 인증서를 OEM에서 주로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티어에게 전달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증서를 받은 티어에서는 KMS에다가 이 전달받은 인증서를 저장하고 생산 라인에 연결되는 이런 장비에 OEM 인증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플래시라고 하는 기능, 앞에서 이것도 소개드린 기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큐어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사전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증서를 이제 탑재하기 위해서 앞에 과정을 통해서 탑재를 하게 되고, 이제 탑재가 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이제 배포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서버를 통해서 OEM 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 업데이트할 펌웨어를 전달하게 되면은,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전달받은 펌웨어를 KMS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하기 위해서 KMS 전달하게 되고, KMS에서는 이 전달받은 펌웨어를 서명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전달하게 되고, 서명된 그러한 펌웨어를 차량의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ECU에서는 이 전달받은 서명된 펌웨어를 내장하고 있던 인증서의 공개키 값을 활용해서 검증하고 이제 설치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큐어 부트 과정에서 공개키 서명 검증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 말고도 맥이라고 하는 앞에 암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부팅하고자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맥을 생성하기 위해서 비밀키 값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밀키를 생성을 하기 위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탑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드웨어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통해서 이 맥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랜덤한 비밀키 값을 내장해서 저장하는 용도로도 KMS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지체가 됐는데,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이고요. 오토모티브 관련된 OEM이나 티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인증서 배포 및 저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OTA 방식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한 배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KMS를 통해서 키를 생성하고 뭐 인증서를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전한 배포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한 키 저장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HSM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이용해서 KMS에서 안전한 키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한 난수 생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좀 고품질의 난수를 사용해서 키를 생성해야지만 암호문의 복잡도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난수 생성을 위해서 뭐 진난수 생성, 아까 말씀드렸던 뭐 TRNG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수를 안전하게 생성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뭐 스크립트 쪽에 뭐 문의를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